인간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치유하는 자가 수리점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은 언제나 가장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자연 속의 동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신비로운 본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아프면 일단 굶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상처를 앓다 치유하며 상처 입은 곰은 본능적으로 약초를 찾아 몸에 바르고 새들은 몸속 독소를 빼내려 진흙을 찾아 먹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스스로를 고치는 완벽한 정비소, 즉 자가 수리점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700만 년이라는 진화의 시간 동안 이 위대한 자연 치유의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질병의 증상이라며 불편해하는 몸의 반응들을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기침과 콧물은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려는 격렬한 청소 과정입니다. 가려울 때 긁거나 상처에 침을 바르는 본능적인 행동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비만조차도 치명적인 대사독소가 뇌와 심장 같은 핵심 기관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수분과 지방이라는 안전한 장벽에 가두어 보호하려는 우리 몸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매일 밤낮으로 자가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입맛이 뚝 떨어지고 그저 눕고만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온전히 청소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해달라는 내 몸의 신호이자 자연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조급한 마음에 약물로 그 신호를 강제로 꺼버리곤 합니다. 증상만 빠르게 덮어버리는 선택을 하곤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연치유와 영양학의 고전이자 오랜 스테디셀러 헨리 비일러 박사의 자가 수리점입니다. 저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약을 처방하던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천식과 신장질환, 비만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을 때 현대의학은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잘못된 음식과 해로운 약물을 버리고 몸속 독소를 비워내야만 몸이 스스로 살아난다는 위대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음식과 자연 치유로만 수천 수만의 환자를 살려내며 의사들의 의사로 칭송받았습니다. 당시 동료 의사들은 약을 쓰지 않는 그를 향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몸이 가진 본연의 힘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자가 수리점이라는 제목이 온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헨리 비일러의 자가 수리점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질병의 85%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사실 어떤 만성질환에도 특효약은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떠드는 어떤 기적의 약물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 질병의 85%가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질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낫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물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가끔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약물이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해롭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의료계에서 열성적인 의사일수록 환자들을 과잉 치료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에서야 양심적인 의사들을 통해서 의사 유발성 질병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저는 위대한 인체 영양학이 독립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지 겨우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대 시절을 되돌아보면 의사는 영양학, 그러니까 인체와 음식의 연관성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는 음식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면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말한 히포크라테스의 신념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되면서도 가운을 입자마자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의사에게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나요? 라고 물으면 인상을 찡그리며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로 돌변한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식이요법으로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경악하며 손을 내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했던 환자들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겪고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리던 환자의 95%가 통증과 뻣뻣함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소수의 경우 치료 시작 후 2주 이내에 관절의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고민했던 55세 여성입니다. 첫 진료에서 그녀는 심계항진과 불면증을 호소했습니다. 심계항진은 호흡곤란과 가슴 두근거림 등을 말합니다. 혈압은 160에 100이었으며 소변은 산성도가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심하게 부었는데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해서 거의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손과 엉덩이 그리고 어깨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곧 휠체어 신세를 질 것 같아요 라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커피를 12잔 정도 마셨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전분 음식과 통조림 과일 그리고 단 음식을 많이 먹었으며 통증 완화를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했습니다.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 그녀는 심각한 비만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제 인생의 1년을 온전히 바칠 용의가 있어요. 그녀는 제게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아마 그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저는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관절이 하루아침에 뻣뻣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몸에 독소가 쌓인 건 수년 전부터 걸쳐 진행된 겁니다. 게다가 약물로 증상을 덮어왔고 부적절한 식습관까지 겹쳐 지금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약물과 흡연 그리고 커피를 끊도록 설득했습니다. 1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관절염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은 120에 100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에서 해방된 건 기적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통증도 없고 붓기도 전혀 없어요. 전보다 더 행복하고 식단에 질리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지만요.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깨닫고 나니 휠체어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때문에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좋아졌고 피부도 좋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말해줘요. 사실 대부분의 의사는 이런 사례가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의사에게 식단과 암의 연관성에 대해 질문한다고 해도 헛소리만 늘어놓는다는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돌며 암과 식단에 관한 방대한 책을 저술한 프레드릭 호프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자연식물식과 자연위생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이론을 정립한 인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나는 식단이 암의 결정적인 원인 인자로 작용한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단과 암을 같은 문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다. 우리는 치료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음식에 포함된 수천 수만의 천연의 화학물질들이 수천 수만 년 동안 우리 음식에 존재해왔고 질병을 치료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아픈 개는 풀을 뜯어먹고 벌레 생긴 새는 모래에서 뒹군다.
그 이후로 제 환자 중에는 식단의 변화만으로 섬유종과 작은 근종이 사라진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실제 제 진료실에서 일어난 사실들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물론 장기간의 엄격한 식단을 유지할 여유나 체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양이나 궤양이나 당뇨병 등 어떤 질병이든 식단으로 치료하기보다는 평생 친구처럼 껴안고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의사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협조적일 경우 저는 항상 환자에게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 겪게 될 불편함에 대해 미리 경고합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생리적 청소 과정입니다. 당신이 독소를 유발했던 그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는 불가능했던 과정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축적된 독소를 먼저 배출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비 식단을 하는 며칠 동안 다소 심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설사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증상의 정도는 그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음료를 끊으면 그는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때 겪는 것과 유사한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치유 과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쾌한 증상은 사라지고 청명한 몸과 정신이 찾아옵니다. 환자가 독소 배출 식습관을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더 큰 보상이 따라오는 경험을 50년 동안 환자 바로 옆에서 지켜봐 왔으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저는 환자들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과정을 돕고 그가 특정 음식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치료는 환자의 내면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결국 자연히 해내는 것입니다. 만일 환자가 빛나는 건강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면 자연은 환자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의사가 알아서 치료해 줄 것이라는 현대의학이라는 통념에 갇힌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여가 시간에 단체로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 결과 병원과 장례업자들은 바쁘게 지내며 큰 돈을 벌며 배를 불립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전성기를 약물을 삼키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저는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약이나 민간요법의 도움 없이 음식만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식 치료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이론을 열렬히 전파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저는 진료를 영양학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출산을 도왔고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결혼 생활도 보살폈습니다. 환자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을 심어야 한다는 의사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환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들을 돌보는 데서 영혼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지켜온 식단을 바꾸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들도 그것이 건강에 나쁜 식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분 정도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과 피로감을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한 커피와 함께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단 음식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자극을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하며 두통을 느낍니다. 이는 몸이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고 독소가 제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새로운 식단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위해 의사를 찾아왔지만 오히려 더 악화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원래의 자극적인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제가 막을 수 없는 비극적인 결정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인간의 신체 작동 방식과 치유의 원리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진 보통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쉽게 설명할 것이며
실제 경험을 통해 제 확신을 전달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의사는 매일 새 장난감을 부수는 아이처럼 무모한 환자들을 만납니다. 라이프지는 아래와 같이 인체의 놀라움을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인체는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와 산소로 움직이는 것처럼 음식과 산소로 움직인다. 그러나 거기서 유사점은 끝이다.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휘발유를 필요한 순간에 바로 넣어줘야 한다. 반면에 인체의 연료 시스템은 주인의 변덕스러운 취향과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더 먹을 수 있고 배가 고플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갑자기 술과 커피를 섭취해도 견뎌내야 한다. 인체는 이 놀라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사람들은 흔히 위를 까다롭고 예민한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독성이 있거나 상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인하다. 물론 적응력이 뛰어난 당신의 소화기관은 낯선 물질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소화기관을 통한 에너지 처리 시스템과 운송 시스템의 기능이 방해받으면 결국 고장이 납니다. 에너지 펌프, 즉 심장이 손상되면 심장 질환이 발생합니다. 소화기관에 부적절한 음식물 찌꺼기가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 관상 동맥이 막혀서 심장 마비가 발생합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호흡기 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마시는 물에 염소나 불소가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으면 부식 작용으로 인해 몸이 손상됩니다. 치아 관리가 소홀하면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풍부한 자연의 먹거리가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구인은 그것을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빈 피셔 박사는 아침 식사로 먹는 케이크와 도넛과 커피와 흰빵으로는 지속 가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자연치유 의사들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커피와 차와 알코올과 초콜릿, 설탕이 듬뿍 든 콜라와 같은 독성물질로 가득 찬 음식, 각성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서구인들의 다양한 식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이 마치 자가 수리점처럼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어디에 숨어 있단 말인가요? 한때 부유층을 위한 산업 중 하나가 틀니 제작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원시 인류는 보관용 틀니가 필요 없었습니다.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원시 인류는 거의 모두 스스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훌륭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는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입니다.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몸속에 자가 수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생존 본능을 타고났습니다. 아픈 개는 잔디밭에 나가 풀을 뜯어먹고 상처 입은 고양이는 상처를 앓다 깨끗하게 하고 벌레가 들끓는 새는 먼지 속에서 뒹군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연치유 본능이라 불리는 이 원시적인 본능은 모든 치유술의 근간입니다. 모든 생명이 시작되면서 있어 왔습니다. 10억 년 전 바다에 떠다니던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최초의 단순한 생명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외부 세척 말고 내부를 세척하라.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몸 내부에서 나오는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해야 한다는 점을 잊고 삽니다. 자동차의 외부를 세척하면 잠시 기분은 상쾌합니다. 그러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찝찝함은 그대로 남습니다. 더 정밀하게 말하면 엔진의 외부를 청소하면서 내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차는 덜컹거리며 멈추게 됩니다. 자동차가 사망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전반에 걸쳐 우리 몸의 내부를 청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연위생학의 전문가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연위생학이란 단식과 자연음식으로 내부를 청소해야 한다는 학문입니다.
내부를 위생적으로 청소하면 질병도 없고 비만도 없다는 것이 자연위생학의 주장입니다. 하수구에 점토와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막히면 결국 홍수가 날 때 맨홀 뚜껑으로 쓰레기가 넘치고 도시가 마비되는데 인간으로 말하면 그것이 질병이며 비만입니다. 세상 이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수구를 청소하는데 끊임없이 쓰레기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질병과 비만으로 고생하는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뢰밭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식으로 몸의 내부를 청소하려고 해도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면 지뢰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집니다. 파티장이나 뷔페 식당은 그야말로 지뢰 천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굳은 결심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한동안 체중을 감량하기도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일쑤입니다. 5kg을 감량했다가 다시 찌는데 반복을 거치는 이 악순환은 과체중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요요 현상이 혈관에 손상을 입혀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가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질병과 비만을 치료하면서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딱 2가지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완전 단식. 즉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물은 원하는 만큼 마시는 방법. 2. 완전 자연식. 자연이 인간에게 하사한 독성 없는 음식으로 돌아가는 방법. 첫째, 완전 단식. 신문과 방송은 마치 새로 발견된 치료법인 양 체중 감량을 위한 단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단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74번이나 언급되어 있으며 히포크라테스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방법은 널리 사용되다가 한동안 잊혀졌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나는 아픈 친구들에게 내가 했던 대로 48시간 동안 단식하라고 조언한 것만으로 의사라는 명성을 얻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의 조언을 따른 친구들이 실제로 병이 낫자 그를 명의 취급했다는 상황을 익살스럽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건강서적을 읽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오타 하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는 현대의학과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독설과 위트로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현재 일부 병원이나 단식원에서는 체중 감량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통제된 병원 단식을 다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녹아내리듯 줄어듭니다. 그러나 단식 기법을 철저히 이해하는 의사나 전문가가 감독하지 않는 한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0여 년의 경험상 감독 없이 스스로 시도하는 2일 이상의 단식은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식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의학적 장난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식 치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의 합병증이나 환자의 비만 치료에는 효과적일지라도 일반적인 환자에게 완전 단식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은 항상 서서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비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살을 빼야 한다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약물과 수술로라도 하루아침에 살을 빼고야 말겠다는 한탕주의 사고방식은 만성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쪘다 뺐다를 반복하는 동안 혈관은 망가지고 젊은 나이에 고혈압과 같은 질병까지 덤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손상된 장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짧은 단식을 반복하여 점진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식과 함께 완전 자연식을 주장합니다. 19세기 후반 제임스 솔즈베리 박사는 저탄수화물 요법의 기념비적인 명저 영양과 질병의 관계라는 책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솔즈베리 박사는 비만을 설탕과 전분 섭취와 연관지은 최초의 관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고기, 채소, 과일로 구성된 교정 식단으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비만뿐만 아니라 관절염과 결핵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호레이스 플래처 박사는 치아는 입안에 있고 위장에는 치아가 없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더 이상 형체가 남지 않아 저절로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까지 보통 한 입당 32에서 100회 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액체인 우유나 국물도 입안에서 굴리며 침과 충분히 섞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액체가 될 때까지 씹어야 한다는 그의 식사법은 당대 의학계와 대중의 식습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완전 천연식품을 주식으로 한다면 5초 만에 목구멍으로 흡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음식은 모두 오래 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얗고 아름다운 28개의 치아를 하사한 것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설설 녹다가 목구멍으로 꿀꺽하고 사라지는 공장 음식은 신이 하사한 음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블레이크 도널드슨 박사를 비롯한 의사들이 비만 치료와 질병 치료를 위해 완전 육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도널드슨 박사의 순수 육류 식단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대대적으로 광고되는 조미료인 글루탄산 나트륨, MSG에 대한 그의 비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원칙은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절대 사지 않는 것이다. 글루탐산 나트륨이 음식의 맛을 낸다는 점을 중심으로 요리책 한 권이 통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맛을 내는 대신에 이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선명한 붉은색의 급성 충혈 상태로 이끈다. 이 급성 충혈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여 결국 두 번째 접시를 더 달라고 하게 만든다. 당신이 사는 통조림 스프 대부분에는 이 비참한 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있다. MSG가 당신의 몸속에서 암을 유발하는 최고의 발암 물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도 통조림 스프 제조사들은 그 방식을 바꿀 것인지 나는 궁금하다.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은 체중 감량 수단으로서 인기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의 습관으로 인해 일정량의 음식에 중독되어 있으며 위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족할 만큼의 양을 먹으면서 공장 음식을 제외시키는 것이 비만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 세계 의학계에서는 비만이 질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종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살을 몇 킬로그램이나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명백한 위협입니다. 자연위생학의 대가 틸튼 박사는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질 것이다 라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비만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살이 찌는 것도 일종의 자연 치유라고? 남보다 조금만 먹는데도 살이 찐다든가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10중 8구 독성 비만입니다. 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너무 많아서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과체중은 신체의 림프 시스템에 수분과 독소와 노폐물이 정체되어 발생합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독성 물질을 빠르게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비만이 됩니다. 독소와 노폐물은 조직에 축적되어 조직을 부풀려 과체중 상태를 유발합니다. 독성 비만인들은 거의 대부분 수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살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살기 위해 비만이 됩니다. 독소가 몸에 가득 차면 바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신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 비만이라는 특급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수분을 몸속에 저장하여 죽음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게 설계했다는 말입니다. 이 수분은 또한 지방과 친화력이 있어 지방을 불러옵니다. 살이 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몸은 스스로 치료한다입니다. 인간의 몸은 자가 수리점이라는 말입니다. 살이 찌는 것도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치료하는 신의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몸에 독소가 많은 비만인은 자꾸 청량 음료 같은 수분이 당기고 튀긴 음식 같은 지방이 당기게 마련입니다. 이 가짜 수분과 가짜 지방이 몸을 부풀게 합니다. 당신이 깨끗한 수분과 깨끗한 지방을 섭취하면 몸속 독소는 조금씩 몸에서 배출될 것입니다. 당신이 독성 비만 상태에서 단식을 시행하면 소변에서 독소가 다량으로 검출됩니다. 그러나 그 평형 상태, 독성으로 가득한 상태가 깨지면서 이전의 공장 음식에 대한 갈망 또한 커집니다. 채소 육수나 과일즙만 섭취하면서 단식을 하면 당신은 일주일에 5kg씩 체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독성으로 인한 부종, 주로 과다한 염분과 독성 등에 의해 축적된 수분입니다. 얼굴에 붓기도 많이 가라앉는데 친절한 친구들은 당신 얼굴이 끔찍해 보인다면서 살쪘을 때가 보기 좋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살이 빠지면 피부가 쪼그라들어 보이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단식을 해야 합니다. 비만인이 과도한 단식을 장기간 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빠져나가는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분을 배제한 식단으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64세 이 여성은 사교계 명사이자 클럽 활동가이며 바쁜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체중 감량과 만성 피로 증상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19세 때 체중이 45kg으로 모델처럼 날씬했던 그녀는 의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판단하여 처방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그녀의 체중은 55kg으로 늘었는데 이는 당시 그녀의 나이에 적정 체중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결혼하여 임신했고 첫 아이를 출산한 후 체중 82kg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도 체중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의 체중은 75kg에서 82kg 사이를 오갔습니다. 체중이 75kg이었을 때 그녀는 제 환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분 소화불량과 그에 따른 복부 팽만 증상이 분명히 관찰되었습니다. 전분을 배제한 식단을 따르자 복부 팽만 증상은 사라졌고 체중은 66kg으로 떨어졌습니다. 175cm의 큰 키를 감안하면 그녀에게 이상적인 체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경고를 무시하고 2차례에 걸쳐 당분이 첨가된 전분식품을 섭취했습니다. 매번 심장마비를 겪었으며 마지막 발작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주로 전분이 적은 익힌 채소와 생채소 그리고 약간의 과일과 함께 덜 익힌 소고기 및 양고기를 섭취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활기찹니다. 현재 건강한 체중인 66kg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복부 팽만 증상과 심장 관련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을 생각 말고 먹지 않을 것을 생각하라. 제가 잘못된 식습관과 질병의 연관성을 지적할 때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식단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음식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지만 제가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며 거둔 성공을 보고 많은 의사들이 암, 관절염, 만성질환에 좋은 식단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식습관과 소화기관의 기능 장애 등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양심상 의사들의 요구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는 단백질, 지방, 전분, 당분, 식이섬유, 비타민, 유기염, 수분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중 일부는 다른 식품보다 소화가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가장 소화가 잘 되고 해롭지 않은 식품들을 선별하여 이 목록을 간소화해 보겠습니다. 이 목록은 시중의 다양한 음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얻는 건강상의 이점은 단조로움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화가 가장 잘 되는 단백질로는 덜 익힌 소고기와 양고기, 날 것 또는 살짝 익힌 달걀 노른자, 그리고 살균하지 않은 신선한 생우유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 채소와 과일이 1등급이고 곡물과 원당이 2등급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천연 음식들을 중심으로 섭취하면 비타민과 유기염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모든 음식에도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단백질은 종양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지방은 종기나 농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당분은 산성도와 가스를 유발할 수 있고 식이섬유는 설사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타민과 유기염은 해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루크테티우스는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나니 질병이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당연히 질병을 치료하는 식단의 레시피를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무엇을 먹을까 보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자연의 법칙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식사를 삼가고 지친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는 것이 비만과 질병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과식의 죄인이다. 불행하게도 영양학에서는 한 가지 과학적 발견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려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사냥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유행을 추종하는 사람은 특정 음식 조합이 위험하다고 결론짓습니다. 예를 들어 전분과 단백질은 좋지 않은 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것은 전분과 단백질의 조합이 아니라 그것들이 인공적인 독성 물질과 합세해서 더 나쁜 조합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현명하게도 단백질과 전분 그리고 설탕으로만 이루어진 음식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기에도 비교적 많은 양의 전분, 근육의 당분인 글리코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식이요법을 처방할 때는 환자에게 가능하면 소화기관을 쉬게 하면서 천천히 다른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진실, 그러니까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진실 또한 있는 법입니다. 환자에게 배우라는 말로 유명한 현대의학의 아버지 윌리엄 오슬러 박사는 우리 인간은 모두 과식의 죄인이다. 우리가 먹는 것 중 극히 일부만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노폐물로 인해 에너지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과식과 음식의 유행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유머도 예리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의 대부분은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섭취하는 음식물의 4분의 1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의사들이 나머지 4분의 3으로 살아간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은 기원전 3800년경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 새겨져 있는 말입니다. 과도한 만찬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알파벳 글자 수만큼 적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전 중에 하나로 유명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나열된 수백 수천만 개의 단어는 모두 2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 존재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단백질 조합은 소수의 아미노산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치치가 개의 예민한 후각이 아니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어미 물개가 수백 마리의 새끼 물개에 둘러싸여 있어도 자신의 새끼를 냄새로 구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인간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나쁜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공장 음식이나 약국 진열대에 놓인 약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이 태고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위해 설계한 자연의 음식이라는 사실은 천년만년 변함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가수리점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